네, 저는 KTB 투자증권 영업부 김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2012년에 주목해야 할 바이오 종목입니다. 시장에 바이오 종목 많은데요. 저희 삶이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최근에 이슈들도 많은 그런 종목들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료로 찾기 좀 힘든 부분은 직접 탐방을 다녀온 부분이 있어서 아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발표 끝나면 정말 보석 같은 종목 가져가실 수 있도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장기 주가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제가 바이오 종목을 추천드리면 글쎄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이오 종목은 꿈을 먹고 사야 되는 종목임은 분명한데 이 과거에 바이오 버블이라는 1, 2차 하락기를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이오 3차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바이오를 필두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6조까지 가는 이런 열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바이오 열풍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이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위치가 바로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 파멸이 없는 경우 2100년까지 인구수는 저렇게 늘어나는데 천연 자원이라든지 식량 그리고 1인당 산업 생산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직면한 4대 난제가 바로 보건, 식량, 환경, 에너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 부족이라든지 식량 부족,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그리고 고령화 사회, 신종 전염병의 발생 등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바이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IT 산업이 있었다면 이제 다음으로 첨단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 에이지가 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2011년의 바이오 열풍은 절대 거품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그 많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OECD에서 2009년도에 발표한 2030년 바이오 경제 시나리오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미테론 성공이라는 시나리오였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식량위기였습니다. 2016년부터 세계 곡창 지역에 가뭄이 불면서 곡물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고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단지 시나리오였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집중한 내용은 이 바이오 보안과 진단 기술인데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6년에 9월 런던에서 박테리아를 이용한 테러 공격이 자행돼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술과 그리고 항생제 가임 처방으로 생겨나는 이 슈퍼박테리아 문제를 발달을 완화하는 그런 연구들이 점차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 보고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식량위기나 진단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라서 결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량위기, 바이오 보안 연구, 진단 기술 요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두 종목을 내일 당장이라도 아마 사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종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 플러스 알파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R&D 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캐시가 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이 캐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 성장 모멘텀 개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가 캐시로 오는 날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던 것 같고요. 종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는 이제 1999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 매출 비중을 보면은 사료에 들어가는 사료 첨가제가 83.6%입니다. 즉 동물 사료에 그 동물 성장을 돕는다든지 이런 사료 첨가제인데 이것을 천연 제재로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를 바탕으로 동물 약품 첨가제라든지 사료에 들어가는 천연 약품 그리고 사료, 사육, 육가공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통한 밸류업 시스템을 완성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지금 현재 동물 진단 서비스라든지 바이오 가스 플랜트, 동물 백신 관련해서 꾸준히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뒤에 자회사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도드라피티 쪽에서는 양동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요. 삼스토리 팜링을 중심으로 사료 및 육가공의 1차 가공 및 유통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화식품을 중심으로 양념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가 최근에 마니커를 인수하면서 그 몸짓이 더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지바이오는 먹고 사는데 정말 밀접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최근에 그 곡물 가격 상승이 정말 무서웠는데 2006년도부터 바이오 연료를 쓰면서부터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2번에 보시면 세계 식품 가격 지수가 10년 동안 2배나 올랐습니다. 즉 에그플레이션 공포, 앞서 말씀드린 식량위기가 바로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료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 사료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가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등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상승하면서 소규모 농장이나 사료업체들은 도산을 하게 됐고 지금 이지바이오 같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이런 대형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들이 사실상 이지바이오에서는 마켓시아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빠른 준비가 이제 눈에 돋보이는 게 이미 해외에 농장을 진출을 해서 곡물을 자급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자급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에코우즈를 러시아에 이제 땅을 구축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땅이 1,890헥타르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콩, 옥수수, 밀, 보리 이렇게 보시면은 7,768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지바이오는 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했던 그 자회사들을 곡물, 사료, 양동, 육가공의 수직 계열화를 모두 완성시켰고요. 이제 최근에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날씨가 추워져서 곡물 가격이 점점 높아진다 하시면 이지바이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바이오의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이지바이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료에 들어가는 동물 첨가제를 천연 제재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7월부터 동물 사료에 항생제를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80년대까지는 농축산 가구들이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항생제를 이기는 바이러스들이 점점 내성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이 항생제를 전면 금지하게 됐고요. 이것은 이지바이오의 수혜였습니다. 천연 제재는 일단 단가 자체가 높게 되고요. 예전에 항생제를 쓰던 기업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천연 제재를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국내 배합 사료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분기별 배합 사료 생산량이랑 매출액을 봤을 때 이번 이슈가 있었던 이유로 매출액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지바이오의 이걸 보시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확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목표 주가를 한번 잡아봤는데 이제 이지바이오가 피어그룹이 음식료 기업에 있습니다. 멀티플 11.2배에서 할인율 30% 주더라도 목표가 5,500원, 6,000원 가능합니다.
제가 이게 12월 27일 날 발표했는데 그때가 3,000원 후반대였는데 이번 주 4,000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애정을 갖고 이제 지금 탐방도 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탐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인트로바이오인데요. 그 인트로바이오는 2011년 1월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특례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그 연구소나 학교에서 쓰고 있는 유전자 시약이 51.3%고 분자 진단이 38.7%입니다. 6년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그 구조를 보면은 인트로바이오는 이런 선순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카우 사업을 계속 연구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10년 동안 슈퍼박테리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매출이 2012년에는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자 진단 기술은 아마 시젠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 최근에 시젠이 주가가 4배 이상 뛴 이유가 바로 이 분자 진단의 기술인데요. 분자 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서 항체 항원을 반응을 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 진단 기술은 몸에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항체 항원 반응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를 크게 증폭시켜서 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트로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럼 시즌보다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인트로바이오는 그 제조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제조 기술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핵심 소재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시약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보유한 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시즌도 여기서 그 소재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소재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테크노라든지 LG생명과학 그리고 국가수 이런 데에서 우리 이런 거 분자 진단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언제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시즌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갔던 이유가 이제 해외 매출이 발생하면서 늘어난 건데 인트로바이오가 2012년부터 해외 영업력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시즌에 비교했을 때 절대 경쟁력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분자 진단 기술의 시장은 이제 2009년 기준으로 세계 분자 시장 규모가 3조 6,40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이 감염성 진단이 가장 큽니다. 인트로바이오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염성 진단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얼마큼 성장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바이오의 가장 핵심 그 성장 모멘텀이 바로 이 슈퍼박테리아 식약입니다. 그 2006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 에이즈에 의해서 사망하는 환자보다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항생제를 쓰고 내성이 생기면 더 강한 항생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항생제를 쓰기에는 너무 빨리 강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기업들이 긴 기간을 투자를 했는데 18개월이면 또 강한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게 됐고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냐 하면은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 항생균인데요. VRSA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VRSA가 나올 경우에는 슈퍼박테리아 사망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었지만 나머지 슈퍼박테리아가 발견했을 때는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슈퍼박테리아로 죽었을 경우는 폐렴 또는 폐혈증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업계에서 말하기는 그렇게 죽는 환자들의 거의 80~90%는 슈퍼박테리아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할 정도로 슈퍼박테리아 문제는 업계에서는 이미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최근에 추가로 5개를 더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5개를 추가로 지정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슈퍼박테리아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반짝하고 지나갈 이슈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트로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박테리오파지라는 건데요.
1915년에 이미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페니실린 등이 이런 항생제 개발을 하면서 잠깐 뒤처져 있던 것인데 인트로바이오는 2000년부터 이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생물체입니다. 나쁜 병균을 잡아먹는 생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포벽에 붙어서 자기의 DNA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세포벽 안에서 분열을 해서 분열 후 이렇게 나오면서 세포벽을 모두 파괴해버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체다 보니 사람 몸에 들어가는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어서 지금 현재는 동물 그 사료에 넣는 그 항생제까지 동물 사료에 넣는 그 단계까지 지금 갔고요. 그러다 보니 그럼 사람에게 쓰려면 어떻게 쓸까 하는 그런 연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 이 박테리오파지가 이 분열을 할 때 생기는 요 단백질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리신입니다. 이 리신은 박테리오파지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 슈퍼박테리아 신약이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나도 그렇고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약품들은 항생제와 똑같습니다. 조금 더 강한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항생제와는 작용 기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세포가 나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분열을 하냐면요. 몸에 들어와서 세포벽을 이렇게 쌓으면서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항생제는 이 분열하던 거를 여기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모양이 변형이 되고 내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생제는 사용하게 됐을 때 숫자가 줄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박테리오파지나 리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들어오게 되면 이 세포벽을 모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나 리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균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 자체가 전혀 다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말하는 박테리오 신약과는 전혀 작용 기전 자체가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이 두 가지 슈퍼박테리아를 막는 그 엠리파신 SA200라는 약품을 임상 1단계 완료 지금 직전이고요. 2012년에 상반기 때 아마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임상 1단계가 완료되면 이 기술을 해외에 있는 기술 라이센싱 계약을 해서 일단은 거기서 수익을 얻어올 계획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 나머지 네 슈퍼박테리아의 대안책인 엠리파신 MPA200를 본인들이 직접 임상 3단계까지 해서 상용화까지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인트로바이오는 단계적으로 수익 창출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2012년에 이제 라이센싱 계약이 되면 매출액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2013년부터 두 번째 약품을 임상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바이오 그 기업의 목표가를 추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추정을 잘 안 하시는데 평균 퍼 자체도 없습니다. 100배 가는 것도 있고 500배, 600배 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신약 후보 물질이 개발이 돼서 라이센싱 계약을 할 때 평균적으로 선불금이 70억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동아제약이 카티스텐 계약을 하면서 했던 금액이 10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소 70억에서 100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러닝 개런티는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순이익으로 했을 때 주가를 최소 20배를 줘도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바이오는 얼마만큼의 펄을 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 1단계가 과연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고요. 바이오 기업들 많이 아시다시피 임상 1단계 됐다는 소식 되기 전에 이미 움직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바이오는 아직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2년에 이제 앞으로의 수익이 기대되고 아직 시장에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포트에서 아직 바이오 종목 고르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이렇게 담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